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2학기에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2학기에는 우리가 독서라는 교과서로 함께 수업을 해볼 텐데요. 독서의 중요성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독서를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선생님도 책 읽는 것이 좋고 문학이 좋아서 이제 국어 교사가 되긴 했지만 막상 독서하는 습관이 꾸준하게 들어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마음에 드는 책이 있을 때 이렇게 사놓고 책장 한가득 쌓여만 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돌이켜보면은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수능 비문학 문제지를 풀면서 많이 접했던 그런 비문학 제재들이 선생님의 그런 배경 지식을 늘려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해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러한 개념들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나마 세상 보는 시각을 넓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책을 늘 가까이 하긴 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2학기 독서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분야의 다양한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조금 넓혀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넘겨서 목차를 한번 볼게요. 어디까지 우리가 배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교과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단어는 나를 기르는 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재천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어떤 운명적으로 만났던 어떤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그 글을 처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책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 2단원에서는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해서 우리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세 가지의 그런 글을 읽으면서 이 행복이란 주제에 관해서 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라는 키워드와 행복이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단원에서는 책에 관한 전반적인 생각들 그리고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원과 3단원에서는 이제 읽기의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에는 흔히 5가지의 그런 읽기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실적 읽기는 말 그대로 글의 문장에 쓰여진 그러한 정보, 사실적인 정보를 파악하면서 읽는 독서법이 되겠고요. 자, 추론적 읽기는 글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런 맥락상 추측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독서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읽기가 돼야지만 이제 추론적인 읽기까지도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판적 읽기가 있어요. 그래서 비판적 읽기는 글의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다던가 아니면 이제 글쓴이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 조금 비판적인 시각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독서법을 일컫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읽기는 수용하고 비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읽은 내용을 토대로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우 우리가 창의적인 읽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감상적 읽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적 읽기나 추론적 읽기, 그 다음에 비판적 창의적 읽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이고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자, 감상적인 읽기는 내가 하나하나 글자, 문장 하나하나 음미해 가면서 나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는가,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를
깊이 내면에 드는 생각을 깊이 관찰하면서 읽는 그런 독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글을 읽을 때 이 5가지 독서의 방법을 골고루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한 그런 제재들을 활용해서 각각 이 읽기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 5, 6단원에서는 이제 독서의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문 분야, 예술 분야, 그 다음에 시대에 따른 그런 글, 그 다음에 사회 분야, 문화 분야, 그 다음에 지역에 따른 다양한 글 읽기, 그 다음에 과학, 기술, 그 다음에 매체 자료 읽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제재를 읽는 독서법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독서라는 교과가 딱히 엄청나게 그렇게 이론이 많거나 독서 자체를 공부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다양하게 여러 분야의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독해력, 독서하는 힘을 기르면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도 비문학 지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한정된 그런 제재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수능에 나오는 비문학 문제들도 실제로 한번 풀어보면서 문제풀이 연습도 한번 병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로 나를 기르는 독서 중에서 책의 선택과 자발적 읽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원의 길잡이부터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읽었던 책이 무엇인지 떠올려보자. 그리고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생각해보자. 지금 내가 읽고 싶은 그 책이 현재의 나를 말해줄 때가 있다. 인간관계와 관련된 책을 선택한 사람은 사람을 중시하는 성향일 수도 있고 현재 사람에 대한 호기심 또는 고민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는 독서를 통해 자신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자, 여기 굉장히 멋있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 내가 읽고 싶은 그 책이 현재의 나를 말해줄 때가 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자, 선생님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는 주로 소설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순수 문학, 순수 소설도 읽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아이돌을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팬픽이라고 하죠. 이런 선생님이 H.O.T를 좋아해서 H.O.T 팬픽을 많이 읽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서는 뭔가 세계 명작 소설들을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교양을 쌓고 싶고 내가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책들은 다 읽어보고 싶어서 뭐 데미안이라든지 인간의 굴레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자의 일생이라든지 이런 고전 소설, 이런 세계 명작 소설들을 읽으면서 막 밤을 새웠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은 주로 약간 심리학 책을 많이 읽었어요. 좀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약간 우울해지기도 하고 뭔가 자유로워지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자유로워지는 만큼 뭔가 심리적으로는 미래 걱정도 되고 하니까 굉장히 좀 불안해지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심리학 책을 많이 읽었었던 것 같고 이제 연애하면서는 이제 연애 심리와 관련된 그런 책도 많이 읽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교 한 3, 4학년쯤이 되어서는 자기계발서를 또 섭렵했어요. 뭔가 취직도 해야 되고 하니까 나의 장단점들을 좀 고쳐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을 많이 탐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그 당시에 나의 관심사들이 뭐였는지가 이제 한눈에 딱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현재 어떤 책을 읽고 있냐? 예전에는 어떤 문학, 소설이나 어떤 심리학과 자기계발서에 국한된 그런 책들만 읽었다면 요즘에는 조금 두루두루 정말 교양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책들을 좀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인데 이거는 이 책이 요즘 그런 사회적인 혐오, 그 다음에 인종차별, 성차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하고 있는 그런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자기 전에 서랍 옆에 두고 있는 작은 책 한 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독립출판사에서 만든 독립출판물인데, 여러분 독립출판물이 뭔지 아나요? 이제 대형 규모의 그런 엄청 유명한 출판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책을 내고 싶은 사람이 소소하게 책을 찍어내는 그러한 시스템을 독립출판이라고 하는데요. 자, 거기서 금요일 퇴사, 화요일 몽골이라는 책을 항상 침대맡에 두고 있습니다. 네,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선생님 꿈이 퇴사잖아요. 그래서 항상 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침대 머리맡에 이 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내가 읽고 싶은 혹은 내가 읽고 있는 책이 현재 나를 말해준다. 이거 굉장히 공감이 가는 지점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책을 읽고 있나요? 아니면 현재 어떤 책을 읽어보고 싶은가요? 아니면 책이랑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죠. 자, 하지만 선생님이 이런 명언을 또 하나 소개해주고 싶네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데카르트가 한 말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한 철학자죠.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서 훌륭한 스승이나 아니면 좋은 친구가 항상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외로움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나와 같은 고민을 한 그리고 나와 같은 감정을 느낀 사람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지혜를 이제 책으로서 남겨줬으니까 내가 항상 책만 뽑아들면 나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점이 잘 안 풀리거나 뭔가 스스로 성장하고 싶을 때 훌륭한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 라는 그런 제목의 글인데요. 최재천 교수님의 과학자의 서재라는 책에 실린 일부분입니다. 자, 이 최재천 교수님은 통섭이라는 개념을 국내에 번역해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교수님인데요. 자, 우리가 학문이나 어떤 지식이라는 것이 각 영역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합적으로 이해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독서를 하면 몰랐던 것을 새롭게 들어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조금 더 검색을 통해서 혹은 그것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책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이미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니까 영상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영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사실 아는 게 너무 없었어요. 저는 책 읽는 속도가 되게 느린 사람이거든요. 와, 그 책은 그날 제 생각에 오전에 샀던 것 같은데 그러고는 방에 앉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속도가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그냥 계속 읽고 새벽녘에 덮었어요. 다 덮고 창밖을 이렇게 보는데 동이 약간 터오더라고요. 근데 그날 굉장히 안개가 많이 낀 날이었어요.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는데 세상이 그냥 안개에 확 차 있는데 그 흥분을 전 지금도 못 잊어요. 그래도 꼴에 살면서 저도 궁금한 거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책을 읽는 동안 가지런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유전자의 관점에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그게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구나. 이런 게 그냥 쫙 정리가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읽으면서. 건방지게 들리겠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지. 사람들은 종종 이거 세상 망하는 말세다 저거 한탄만 하는데 이 이기적 유전자,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독자들에게 새로운 렌즈를 선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절대로 이 책을 읽기 전에 보던 세상하고 절대로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인생관, 세계관이 책 한 권으로 바뀐 적이 있느냐? 나한테는 이 책이 그런 책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죠. 네, 영상 잘 보았죠? 자, 이 과학자한테 지대한 영향을 준 단 한 권의 책. 영상을 잘 봤다면 대답할 수 있겠죠? 바로 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자, 리처드 도킨스의 책입니다. 1976년에 초판 발행된 책인데 선생님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워낙에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한번 언젠가는 꼭 읽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쓴 글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유학을 떠나면서 내심 기대했던 동물의 왕국과 같은 장면과는 달리 나는 3년 동안 기생충 연구에 매달렸고 공부하는 과목도 수학, 생태학과 같은 학술적인 분야가 많았다. 아프리카 평원에서 기린을 만나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연구였다. 그래서 혹시 그 비슷한 수업이 없나 하고 이리저리 찾아보았다. 그러다가 우리로 치면 축산학과 같은 과에서 어떤 교수님이 사회생물학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즉시 수강 신청을 했다. 그 수업에서는 사회생물학이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주 교재로 활용했는데 이 책이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저서로 사회생물학에 대해 일대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책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그것을 몰랐을 때도 책을 읽는 내내 세상에 이런 학문이 있구나 하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1975년에 나온 이 책은 그야말로 엄청난 반향을 몰고 왔으며 윌슨 교수는 이 책 때문에 물세례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 책이 발표됐을 때 엄청난 그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발견한 또 다른 책이 바로 이기적인 이 작가는 지금 내가 어떠한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또 다른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책으로 연결되는 그런 독서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책을 쓰려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존의 학설이나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불러와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들 간에는 상호 텍스트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텍스트, 글 간에 글들이 상호, 서로 간에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글이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선생님도 어떤 책을 읽다가 관련된 책이 나오면 그거를 책의 맨 앞이나 맨 뒤에 이렇게 적어두었다가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저 책을 읽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자, 그래서 글쓴이가 이기적 유전자를 읽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사회생물학 책을 읽으면서 관련된 다른 책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미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으므로 관련된 책들을 다 읽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우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쓴 이기적 유전자를 사서 읽었던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을 하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대부분은 아마 한 번도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며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다.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나의 영어 실력은 그리 출중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점심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을 새운 것이다. 아까 인터뷰 영상에서 보았던 그 지점이네요. 자, 나는 붕 떠 있는 기분을 느끼며 밖으로 나왔다. 해가 막 뜨려는 뿌연 새벽이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제 점심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많은 문제가 서서히 답을 보여주는 듯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저자는 기존에 어떤 의문들을 항상 품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쓴이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의 효용성이라는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실마리,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단순히 책을 읽으면 재밌고 즐거워서 어떤 오락적인 요소 때문에 읽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많은 지식인들이 책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 삶의 문제를 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저자가 어떠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는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책은 그야말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었다. 자,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었대요. 자, 우리가 항상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사회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세상 만사를 유전자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읽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마치 우리가 이런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이 온통 암흑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 작가는 지금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의 안경을 하나 획득을 한 거죠. 바로 DNA라는 새로운 관점의 안경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 책을 읽은 뒤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새로워졌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없이 생존해 왔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 숨쉰다고 생각했던 우리 역시 우리 몸속의 DNA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즉,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여기 즉이라는 담화 표지가 나왔는데요. 자, 이 담화 표지들은 내가 글을 읽어 나갈 때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힌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즉이 나오면 재진술, 다시 한번 진술, 말을 해주는 건데요. 앞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풀이해줌으로써 쉽게 요약, 정리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을 때 앞에서 한 말들이 이해가 안 되면 자, 즉이라는 담화 표지 뒤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읽어보면 좋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즉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유전자는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던졌던 많은 철학적인 질문들, 사회적인 그런 연구들, 자, 이런 것들이 다 무색해질 정도로 우리 존재의 이유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기타 등등의 그런 철학적인 질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간으로 세상에 던져진 피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를 끊임없이 찾으면서 살아야 돼요. 왜 사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세상에서 태어난 이후로 나는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자, 이런 존재의 이유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살아나가는데 이 이기적인 유전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유전자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저자에 따르면 DNA는 불멸의 나선이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생존 기계라 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한답니다. 자, 이 불멸의 나선이라는 거는 우리 여기에도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이 DNA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속 이제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불멸한다. 사라지지 않는 그런 소용돌이 모양의 그런 곡선을 우리가 나선이라고 하는데 자, 이 DNA는 사라지지 않는데요. 어떠한 생명체가 생을 마감하더라도 그 생명체는 자손들을 후대에 퍼뜨림으로써 생명체는 죽지만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던
그런 DNA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DNA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그냥 생존하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DNA를 지속하게 하는 그런 생존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주체가 아니라 어떤 대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도 말하면서 조금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항상 내가 왜 살아갈까? 삶의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도 항상 느낀 것이 있었어요. 나는 결국에 그냥 배고픔을 느끼면 먹고 졸리면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단순한 생명체가 아닌가? 이런 약간 허무한 생각을 하고는 했었거든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이 이기적인 유전자에서는 DNA 유전자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선생님도 이 강의를 끝내면 바로 책을 주문해서 읽어보고 싶네요.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는 책을 읽은 그날 그 새벽에 바라본 세상의 모습,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때부터 내 삶은 그 전과 후로 완벽하게 갈렸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답을 내고는 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그 새벽부터는 모든 것이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가지런해졌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었다. 그때 느낀 희열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자, 그쵸. 세상이 온통 의문투성이었는데 모든 것이 DNA 관점의 안경을 착용하고 나서는 그냥 모든 것이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가지런해졌다. 자, 명료해졌다라는 뜻이죠. 자, 선생님은 참고로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선생님이 너무 힘들 때는 차라리 내가 종교인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친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는 모든 것을 다 하느님의 뜻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시련에 빠져 있는 것도 하늘이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훈련을 시키는 것 때문이고 내가 뭐 갑자기 어느 날 불행하게 다리를 다쳐도 이건 다 하느님이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그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쓸모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세상 살아가는 게 굉장히 단순해질 거 아니에요? 어떤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 하느님이 뜻이 있어서 그러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자, 지금 이 최대천 교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고민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다 DNA의 그런 농간이다. 우리는 생존 기계라서 이러는 거다. 이렇게 다 하나의 해답이, 하나의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자, 우리 책을 읽을 때 이런 그러나와 같은 담화 표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그러나는, 자, 역접 관계라고 하는데, 앞에 나오는 말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때 우리는 그러나라는 담화 표지를 씁니다. 자, 이 글쓴이는 DNA의 관점을 체득한 후부터 모든 것이 명료해졌는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자,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자,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모양이었다. 자,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듯이 세상을, 인간의 삶을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자, 여기에서 사회과학이라는 것을 교과서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자, 사회과학이란
사회 현상을 지배하는 객관적 법칙을 해명하려는 경험 과학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자, 연구 대상에 따라서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따위로 나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 안에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때 그것을 어떤 법칙에 의거한 과학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사회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자기네들이 연구했던 모든 것을 이 리처드 도킨스는 DNA 하나로 생존하는 기계 때문이다 설명을 해버리고 나니 자신들의 그동안의 연구가 헛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나는 사회과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주어들은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그들이 겪은 혼란이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이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다. 도대체 뭘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것들을 고민한다. 그것이 사회과학이며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온 사회과학적 결과물도 상당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답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문제들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 몸속의 모든 핏줄이 하나로 쫙 몰려서 말끔히 씻겨 내려가듯 야릇한 기분이었다. 아, 이제야 찾았구나. 내가 그동안 쇼펜하우어로 갔다가 동양사상에 빠졌다가 혼자서 애를 쓰면서도 못 찾았던 답을 드디어 찾았구나. 자, 우리 여기에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그럼 궁금증,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